그냥 생활비 보낸 건데 왜 날 도둑 취급합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자녀에게 돈 보내셨습니까? 그 한 번의 송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세무 업무만 40년 넘게 해온 76세 세무사 김재용입니다. 지난달 서초구 세무서에서 한 어르신이 자녀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냥 생활비 보낸 건데 왜 날 도둑 취급합니까? 여러분도 그냥 평범하게 돈 보내고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은행 앱 켜서 계좌번호 입력하고 금액 넣고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저 역시 40년 동안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실명제 강화 정책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계좌 이체마저 세무당국의 감시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돈의 출처와 목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충격적인 변화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하면 100%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8월 1일 이후 첫 번째 계좌 이체에서 바로 세무서 레이더에 걸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바로 거래 금액별 신고 의무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3천만 원 이상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좌 이체가 실시간으로 세무당국에 보고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족 간의 작은 용돈 거래까지도 증여 의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등록금을 보내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평범한 행위조차 이제는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은밀하게 준비해온 금융실명제 강화 정책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의 모든 돈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하루에 3천만 원 이상 거래할 때만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8월 1일부터는 단 500만 원만 넘어도 여러분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여러분이 돈을 받는 사람의 직업과 나이,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자동으로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골라냅니다. 만약 60세 이상 부모님이 30대 자녀에게 돈을 보낸다면 컴퓨터가 즉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해버립니다. 반대로 젊은 자녀가 나이 많은 부모님께 큰 돈을 보내면 부양 의무 회피나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서는 여러분이 돈을 보내는 시간대와 요일까지 분석합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보내는 돈은 사업 관련 거래로, 주말이나 밤 늦은 시간에 보내는 돈은 개인적인 거래로 자동 분류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주말에 큰 돈을 개인 계좌로 보낸다면 탈세 의심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은행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인데 계좌 이체할 때 받는 사람의 통장 잔고까지 함께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통장에 100만 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1천만 원을 받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등을 켭니다. 이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로 분석돼서 여러분의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점수로 매깁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나오면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9세 이봉철 할아버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손자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4,800만 원을 가족 간 송금했습니다. 매번 600만 원씩 나누어서 보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8월 초 세무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 할아버지에게 모든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추궁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문제는 손자가 다니는 대학의 등록금이 학기당 350만 원인데
600만 원씩 보낸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차액 250만 원씩 총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2세 체형난 할머니의 경우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3,500만 원을 한 번에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2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투자 목적 증여로 분류해서 할머니에게 증여세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이 주식으로 잃은 돈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돈도 못 받고 세금만 1,200만 원을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후평동에 사는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지난 3년간 받은 모든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총 7,2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무려 2,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혈압이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갔고 지금도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안양 만안구에 사는 68세 김순희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하는 막내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불법 자금 세탁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결국 벌금 500만 원까지 내야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최정호 씨는 딸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대출해서 송금했는데 세무서에서 증여로 의심한다며 소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출 계약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느냐며 6개월간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만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김미영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가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1만 5천 달러씩 3년간 송금했습니다. 처음엔 문제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북한 자금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며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렸지만 3개월간 생활비도 못 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박철수 씨는 아들이 창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요청해서 적금을 해지해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투자 목적 증여라며 증여세 1,200만 원을 부과했고 아들은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돈도 못 받고 세금만 내라니 이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9세 이명자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다고 하자 평생 모은 적금 8천만 원을 모두 꺼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실제로는 도박에 그 돈을 다 잃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도 매달 분할 납부하고 계시는데 당뇨병 약값도 못 낼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8세 정관수 할아버지는 미국에 사는 장남이 집을 사려고 한다며 1억 5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3천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현재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계시는데 아직도 세금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돈의 흔적이
빅데이터로 분석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코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도 이제는 모두 세무당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런 핀테크 서비스들이 은행보다 훨씬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까지 모든 기록이 실시간으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탈세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하거나 명품을 많이 산다면 즉시 의심 대상이 됩니다. 2025년 8월부터는 또 한 번 강화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 번 입출금이 클 때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 카드, 가족 간 송금 내역, 자주 반복되는 거래 패턴까지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패턴은 바로 세무조사 신호가 잡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300만 원을 송금 며칠 뒤 자녀가 부모님께 300만 원을 다시 송금하는 왕복순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나 가족끼리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 반복적인 용돈, 생활비 명목의 가족 간 송금 거래 패턴이 확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인출도 200에서 3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번 출금하는 경우 카드값, 현금 지출이 소득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부동산 코인 매입 기록이 잦은 경우와 같은 이런 거래들도 8월부터는 소액이라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몇 달, 몇 년간 지속되면 혹시 세금 탈루나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AI가 위험 신호를 보고하고 국세청에서 진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들어오면 이건 진짜 생활비였어요, 학비 집세를 도와준 거예요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 지출 내역이나 계약서 등 정보가 부족하면 증여세, 가산세, 심하면 세무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간과하지 않는 건 단순 큰 거래만이 아닙니다. 반복적 비정상적 소액 송금, 가족 거래, 생활비 명목의 돈 이동, 부동산 가상자산 거래 등 모든 거래 패턴을 통합적으로 추적합니다. 2025년엔 법인 사업자 조사 중심에서 8월부터 개인 사업자와 가계 거래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세무조사가 실제로 진행되면 본인 계좌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연계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 범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용돈, 생활비 대가 없는 송금이라도 미리 거래 증빙, 정당한 사유 준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목적을 미리 명시하는 것입니다. 은행 앱에서 계좌 이체할 때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용돈,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절대 빈칸으로 두거나 대충 적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분할 송금 전략입니다. 1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지 말고 400만 원씩 일주일 간격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거래마다 다른 목적을 명시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두 번째는 의료비, 세 번째는 교육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송금하는 계좌도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급여 통장에서 한 번, 적금 통장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분산시키면 시스템이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거래 은행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은행끼리 거래하면 내부 시스템에서 바로 연결되지만 다른 은행으로 보내면 정보 연계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틈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감시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거래 시간대입니다. 업무 시간 중에 보내는 돈과 밤 늦게 보내는 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저녁 7시 이후나 주말에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활비 명목 활용 전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목적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병원비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학비라면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용돈 기준 활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월 용돈은
200만 원 정도까지는 세무서에서도 자연스럽게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하면 바로 의심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보내면 총 5,400만 원이 되지만 이는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자녀가 매달 부모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다면 생활비로 인정되지만 무직 상태에서 큰 돈을 받으면 증여 의심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금전대차 계약 활용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용돈이 아니라 투자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대출 형태로 보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명시해 두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사업용 돈과 개인용 돈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계좌이체하는 것입니다. 8월 1일부터는 이런 무분별한 돈의 이동이 곧바로 탈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사업장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큰 돈을 한꺼번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는 매출 은닉이나 소득 누락으로 의심합니다. 더 위험한 건 사업자가 가족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아내 명의로 돈을 보낸다면 그 즉시 소득 분산이나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새로운 정책에서는 사업자 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패턴과 돈이 나가는 패턴을 비교해서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이 쓰면 그 즉시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법인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개인 통장으로 1천만 원을 보냈다면 그 돈에 대해 소득세 300만 원과 법인세 200만 원을 합쳐서 총 500만 원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나 상여금으로 정식 처리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고 원천 징수를 한 후에 실수령액만 개인 통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해외에서 돈을 받거나 보내는 모든 거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외환거래 신고 의무는 기존 1만 달러에서 5천 달러로 대폭 낮아집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650만 원 정도만 되어도 관세청과 국세청에 동시에 신고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해외 거주 가족으로부터 받는 돈도 예외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아들이 집에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 송금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나 상속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해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송금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송금 목적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증여라면 증여 신고를 생활비 지원이라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받는 금액을 분할해서 받는 것입니다. 5천 달러 이하로 나누어서 받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노하우는 송금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송금만 이용하지 말고 웨스턴 유니온 같은 국제 송금업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모든 해외 송금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 날짜와 함께 정확하게 적어두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더욱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팔 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이제는 세금 대상입니다. 무지하다고 우기시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모든 거래소의 정보가 세무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코인으로 번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기타 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합쳐서 총 24.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은행 창구 ATM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에서 자동 보고했지만 이제는 ATM 창구, 인터넷 뱅킹 등 채널 구분 없이 하루 동안 현금 입출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1천만 원만 넘기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ATM에서 500만 원, 오후에 은행 창구에서 700만 원을 출금하면 나는 한 번에 1천만 원 넘게 뽑은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바로 정부에 보고됩니다. 쪽에서 여러 번 뽑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서 계좌 이체하거나 쪼개기 출금을 하더라도 이제는 정부가 실시간으로 그 내역을 체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하던 평범한 거래가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1세 강병화 할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한다며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모은 땅을 팔아서 계좌 이체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도박 빚을 갚는데 모든 돈을 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5천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현재 빈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전기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5세 윤미경 씨는 딸이 미국 유학 간다며 학비로 8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예금을 해지해서 보냈는데 딸이 실제로는 현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금 증여라며 증여세 1,500만 원과 가산세 600만 원을 합쳐 총 2,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윤 씨는 지금도 매달 분할 납부하고 계시는데 당뇨병과 고혈압 약값 때문에 하루 한 끼만 드시고 계십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7세 신동철 할아버지는 손자가 창업한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용증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손자가 그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증여였다며 차용증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신 할아버지는 돈도 못 받고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우울증까지 생겨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8세 박순덕 할머니는 호주에 사는 큰아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며 1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보냈는데 아들이 실제로는 도박과 술로 그 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불법 자금 해외 유출 의혹으로 6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인해 은행 출입조차 무서워하고 계십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2세 김용석 할아버지는 딸이 이혼한다며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적금을 해지해서 계좌 이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남편과 함께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더 억울한 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1,200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현재 딸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세금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69세 이정순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사업 확장 자금으로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자율까지 정해서 빌려줬는데 아들의 사업이 망하면서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실제 상환 능력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증여 의도였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도 매달 세금을 내고 계시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이런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디지털 결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용도별로 분류해 두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큰 돈을 쓰면 그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의심받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거래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명의를 함부로 빌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거나 사업하면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신고하면 오히려 세무서에서 신뢰할 만한 납세자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현금 입출금 합산에 1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1천만 원 이상 입출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시 미리 일자별 수단별 자금 계획도 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 반복 계좌이체 등은 목적과 증빙을 반드시 남기는 것이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보다 지출 카드값 부동산 코인 거래 기록이 많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의심받을 수 있는 반복적 쪼개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고 의심받지 않으려면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내 계좌뿐 아니라 가족 계좌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인 계좌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연계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 범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용돈 생활비 대가 없는 송금이라도 미리 거래 증빙 정당한 사유 준비가 필수입니다.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메모에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 의료비 보조, 교육비 지원 같은 명확한 목적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용돈이 아니라 투자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대출 형태로 보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명시해두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받는 사람의 기존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소 통장에 100만 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의심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으로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 보내거나 아예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자동차를 사주거나 집을 전세로 얻어주는 방식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세무 업무를 해온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변화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불법 자금 차단이라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끼리 주고받는 전까지도 죄가 된 사회에 살게 된 걸까요? 자식 대학 등록금 보내는 할아버지가 범죄자 취급받고 해외에서 일하는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자금 세탁으로 의심받는 세상이 정상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보내는 것이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촘촘한 그물이라도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8월 1일이 되어서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계좌이체 패턴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세무서에서 의심할 만한 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정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돈을 주고받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돈을 보내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노력이 나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료 몇십만 원을 아끼다가 몇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런 세금 함정에 빠져서 고생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제가 이 나이에도 이런 내용을 만드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 사명입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계좌이체 현금 입출금, 이제는 그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세금 폭탄이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소액으로 용돈이나 생활비 보내는 정도뿐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8월부터 작은 거래들도 모두 연결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평범한 거래라도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꼭 대비해야 합니다. 설마 내 소액 거래까지 문제가 되겠어 하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하반기 세금 폭탄 맞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8월부터는 현금 거래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AI로 모든 계좌, 카드, 가족 관련 거래까지 실시간 확인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반복적 거래, 가족 간 송금 쪼개기 입출금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거래 내역 증빙, 자금 계획 꼼꼼히 챙겨두세요. 혹시라도 방심하고 나는 소액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억울한 세금 폭탄 맞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꼭 주변 가족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모두가 지키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거래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확인해 두세요.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